시파 줄거리. 백리해의 아내는 갖은 고생 끝에 지난날을 상기시키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남편을 찾고, 진목공은 천하제패를 암시하는 꿈의 계시를 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여희는 교묘한 계책으로 결국 세자 신생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에 올리는데, 진원공은 임종 때 순식에게 후사를 위촉한다. 하지만 이극이 어린 두 주군을 시해하여 변란이 일자 진목공은 공자 이호를 군위에 세워 진나라의 난을 평정하지만, 군위에 오른 진의 왕은 욕심 많고 신의가 없는 인물이다. (29) 병탑 논상. 본시 이극은 공자 중의를 군위에 모시려 했으나 그가 사양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호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많은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입국을 갈망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호는 즉위한 뒤 지난날의 약속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객사와 여의생, 극에만을 가까이하며 옛날의 중신들을 멀리하였으므로 이극의 가슴속엔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이극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약속대로 하서의 5성을 진나라에 내주라 하였는데, 이를 극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반박하니 억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분한 마음을 억지로 참고 있으려니 자연히 이극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졌다. 표정만 보아도 그가 진의 공을 원망한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극에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비정부가 자진해서 진나라로 가겠다고 청하니 극에는 이극과 비정부가 공모하여 어떤 계략이라도 꾸미지 않을까 의심하여 신복을 시켜 두 사람을 감시하게 했다. 그러나 비정부도 극의 일당이 자기를 미행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이극을 만나지 않고 부랴부랴 진나라로 떠났다. 이런 비정부의 속마음을 모르는 이극은 그가 떠나기 전에 만나서 상의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미 떠났다는 정갈이었다. 그래서 이극은 말을 타고 급히 비정부의 뒤를 따라갔지만 결국 헛걸음을 하고 돌아왔다. 이극을 몰래 감시하던 극에의 신복이 이런 사실을 낱낱이 고하자 극에는 곧 진해공 앞에 나아가 아랜다. 이극이란 자는 처음부터 주공을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분양 땅을 받지 못해 주공을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그는 지금 진나라로 떠난 비정부를 따라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는 필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음모가 있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중의를 따르던 그들은 내심 주공을 좋아하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 역모라도 깨한다면 어찌 감당하시겠나이까. 후환을 없애려면 그런 자들은 미리 처치해야 하옵니다. 과인이 군위에 오를 때 이극도 힘을 썼는데 무슨 명목으로 그를 죽인단 말이오. 이극은 해제와 탁자 그리고 순식마저 죽인 사람이니 그 죄가 크옵니다. 주공을 군위에 모신 것은 당연한 수고이고 두 세자를 죽인 것은 대역죄이오니 그를 처벌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개인적인 수고보다 공의가 중요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럼 대부가 가서 이극을 치시오. 진해공의 허락이 내리자마자 극에는 이극의 집으로 갔다. 이극은 나와서 주공의 명을 받으라.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없었다면 과인이 죽이하지 못했을 것이나 지난날 그대는 두 주군과 한 대신을 죽였으니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노라. 개인의 수고보다 대의에 따라야 하니 과인은 그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를 바라노라 하셨으니 어서 따르라. 분에 못 이긴 이극이 이를 갈며 말한다. 해제와 탁자가 살아있다면 어찌 주공이 군위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 이제 와서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배은망덕도 유분수로다. 그게가 추상같이 호령한다. 군명을 어길 참이냐. 속히 명을 따르라. 이극은 칼을 뽑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이런 원통한 일이 있나. 충성을 다한 것이 죄라니 내 죽어서 순식을 어찌 대할꼬. 이극은 칼을 물고 엎어져 자결하니 극에는 궁으로 돌아가 진해공에게 그대로 고하였다. 이에 진해공은 심히 기뻐하였다. 진해공이 이극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신하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기거, 공화, 가화, 추천 등은 진해공을 공공연히 원망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진해공은 그들마저 모두 죽이려 했다. 그게가 간한다. 지금 비정부가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는데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인다면 그가 의심을 하여 모반할지도 모르옵니다. 그러니 잠시만 이 일을 덮어두시옵소서. 진해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말을 묻는다. 일전에 진 부인이 과인에게 부탁하기를 가군을 후대하고 망명하여 떠도는 공자들을 불러들여 화목하게 지내라 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들 모두 군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니 나라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단지 가군에 관한 부탁은 들어주어도 무방할 것이옵니다. 그 말에 따라 가군의 거처로 동태를 살피러 갔던 진해공은 가군이 아직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흑심이 솟았다. 진 부인이 가군을 과인에게 부탁했으니 우리 함께 즐기는 것이 어떻소? 진해공이 음탕한 태도로 덤벼드니 가군은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밖에 있던 궁녀들도 소리 없이 웃으며 자리를 피해 주었다. 자식벌 되는 진해공에게 강제로 욕을 당한 가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내 팔자가 기구한 탓으로 성군을 섬기던 몸으로 이제 또 주공에게 몸을 맡겼으니 이 몸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한 가지 소청이 있소이다. 원통하게 죽은 태자 신생의 원혼이나 위로해 주시오. 나는 생전에 진부인을 만나게 되면 절개를 지키지 못한 죄를 빌겠소. 해제와 탁자가 죽었으니 신생의 원한은 풀린 게 아니오. 하오나 태자의 시신은 아직 신성의 초라한 무덤에 묻혀있다 하더이다. 그러니 그 묘를 이장하고 시호를 내리어 그 원혼이나마 편안케 해주시오. 이는 온 백성의 소망일 것이오. 진해공은 그 부탁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 곧 그계의 사촌아우인 극걸과 태사에게 각각 명한다. 경은 고곡에 가서 신생의 시신을 거두어 좋은 자리에 천장하고 태사는 시호를 내려야겠으니 잘 생각하여 정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태자 신생의 효경을 추모하는 뜻으로 공세자라는 시호가 지어지고 새로 이장한 곳에서 호돌이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극걸은 관과 옷과 이불, 명기, 모구 등을 준비한 뒤 역군들로 하여금 무덤을 파괴했다. 드러난 신생의 시신을 보고 모두 기겁을 했다. 죽은 신생의 얼굴은 살아있는 듯 변함이 없는데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심한 굿도를 느낀 역군들은 도망치려고까지 했다. 이에 극걸이 분향한 뒤 절을 올리며 고한다. 생전에 그리도 깨끗하시던 세자께서 어찌 이렇게 불결하시온지요. 이 불결함이 세자의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악취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주위에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제야 극걸은 다시 신생을 염하고 입간하여 고원에 모셨다. 이날 고곡의 백성들은 줄을 지어 성밖까지 태자의 상여를 전송하며 울었다. 호돌은 사흘 뒤에 제물을 갖추어 고원으로 가서 진해공의 이름으로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진공태자 지묘라 적었다. 호돌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돌연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든 군졸들이 일대 거마를 호위하며 다가왔다. 호돌은 황망히 그 행렬을 피하려 했다. 그러자 그 행렬에서 수레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달려나오는데 그 수레 위엔 반백의 노인이 말쑥한 도포 차림으로 단정히 호를 들고 있었다. 호돌이 자세히 보니 그는 태부 두원간이었다. 두원간이 수레에서 내려와 호돌에게 읍하며 말한다. 태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 국군은 나와 함께 가시지요. 호돌은 그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고 묻는다. 태자는 어디에 계시오? 그러자 두원간은 뒤편에 큰 수레를 가리킨다. 저기에 계십니다. 호돌이 두원간을 따라 수레 앞으로 가니 신생이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찬 채 앉아 있는데 생전의 모습과 꼭 같았다. 신생이 어자에게 호돌을 수레 위로 모시라고 명했다. 호돌이 수레에 오르니 신생이 슬픈 얼굴로 묻는다. 국군은 그간 날 잊으시지나 않았소. 호돌이 눈물을 흘리며 아랜다. 태자의 억울하심은 만백성이 아나이다. 신이 어찌 태자를 잊겠나이까. 상제께서 내 생전에 악하지 않았음을 어여삐 보시고 교산의 주인으로 명하셨소.
이호가 일전에 서모 가군에게 무례한 짓을 하였기로 이번에 내 무덤 이장하는 것을 거절하려 했으나 백성들을 생각하여 참은 것이요. 그러나 나는 진나라를 떠나 어진 군우가 있는 진나라로 가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려 하오. 국구의 생각은 어떻소? 아무리 이호가 마땅치 않더라도 죄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시옵소서. 동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인과 효의 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국구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경솔했소. 상제께 아뢰어 다시 통첩하겠소. 앞으로 7일간만 이곳에 머물러 주시면 신생 서쪽 마을의 무당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겠소. 이제 작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수레 아래에 있던 두원간이 호돌을 재촉했다. 수레를 내려오던 호돌은 그만 실족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군대도 수레도 간 곳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호돌이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신성외관에 누워 있었다. 호돌이 놀라며 좌우 사람에게 묻는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가? 제사를 마친 뒤 충문을 불사르고 절을 올리시다가 갑자기 실신하시어 저희가 아무리 손을 써도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레로 이곳까지 모셨는데 다행히 별거 없으신 듯하니 이제 안심입니다. 호돌은 내심 짐작이 갔으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유숙한 지 7일째 되던 날 신성 서쪽 마을에 산다는 한 무당이 호돌을 찾아왔다. 호돌은 좌우 사람을 물리친 뒤 그 무당을 불러들였다. 무당이 호돌에게 절을 하고 말한다. 저는 귀신과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교산의 산신이신 태자신생께서 국국께 말씀을 전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전하란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상제께 다시 아뢰었으니 다만 그자의 몸을 욕되게 하고 그 자손을 참하여 벌을 줄 것이다. 진나라엔 해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하셨나이다. 호돌이 모르는 체하고 다시 묻는다. 누구를 벌하신다고 하더냐? 태자께서 그냥 그렇게 전하라고만 하셨으니 제가 어찌 그 뜻을 알겠나이까. 이런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호돌이 주의시키며 황금과 값진 비단을 안겨주니 무당은 좋아하며 돌아갔다. 진나라 도성으로 돌아온 호돌은 비정부의 아들 비표를 자기 집으로 청해 그 꿈꾼 것과 무당에게서 들은 말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표가 말한다. 주공의 거동이 사리에 어긋나니 어찌 천명을 누리겠습니까? 진나라의 주인은 역시 공자 중이인 듯 싶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섬돌 아래에서 인기척이 나며 문지기가 와서 아랜다. 진나라에 갔던 비정부가 돌아와 궁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비표는 호돌의 집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비정부는 진나라 대부 냉지와 함께 예물을 싣고 귀국했는데 강성교회에 이르렀을 때 이극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대로 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 진나라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자기만 달아나면 집에 있는 아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하여 망설였다. 그러던 차에 마침 교회에 나온 대부 공하를 만나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비정부가 묻는다. 어찌하면 좋겠소? 내가 강성으로 들어가는 게 옳겠소? 아니면 진나라로 달아나는 게 옳겠소? 주공은 이극만을 죽였을 뿐 다른 사람에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궁에는 이극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소. 게다가 대부께선 타국에 계셨으니 그간 일어난 사건과 관련될 것이 없소. 만약 두려워서 입성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거요. 그 말을 들어 비정부는 수레를 재촉하여 입성하였다. 그는 먼저 진나라에 다녀온 일을 보고하고 냉지와 함께 진해공에게 예물과 국서를 바쳤다. 그 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과 진은 인척간인데 어찌 내 땅을 가려 싸우겠습니까? 모든 대부가 각기 제 나라에 충성하고 있으니 과인이 어찌 기국의 땅을 굳이 얻겠다 하여 대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소. 단지 천하에 관하여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기국의 여의생과 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청컨대 그들을 보내어 과인을 위로해 준다면 그 다섯성은 포기하겠소. 장차 우리 두 나라가 더욱 친숙해지기를 원하오.
본시 생각이 얕은 진해공은 푸짐한 예물과 국서의 내용을 보고 몹시 기뻐하며 그계와 여의생을 진나라로 보내기로 했다. 그계가 여의생을 만나 이야기한다. 이번에 진나라에서 사신과 함께 예물을 보낸 것은 결코 호의가 아닐 것이요. 예물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국서의 내용도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이 달콤했소. 이는 필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수작일 것이요. 만일 우리 두 사람이 진나라에 가면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결국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진이 우리 진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데 그 태도가 너무 은근한 것 같소. 내 생각엔 이극이 죽었다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비정부가 흉계를 꾸민 것 같소. 그놈이 진나라의 손을 빌어 우리를 죽이려는 게 분명하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원래 이극과 비정부는 서로 죽이 맞는 사이였으니 이극이 죽은 지금 비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소.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거의 다 그들과 한패이니 비정부가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다면 반드시 서로 내통하는 자도 있을 거요. 그러니 우선 진나라 사신을 돌려보낸 다음 비정부의 뒤를 은밀히 캐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견을 합한 뒤 여의생이 진해공 앞에 나아가서 아랜다. 냉지를 먼저 돌려보내고 아직 나라 안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두 대부는 앞으로 틈이 나는 대로 보내겠다고 하시옵소서. 이리하여 진해 대부 냉지가 돌아가자 여의생과 그계는 신복을 시켜 밤마다 비정부의 동태를 살피도록 했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비정부는 그계와 여의생이 진나라로 갈 기색이 없자 기거와 공화, 가화, 추천 등을 비밀리에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비정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북소리가 5번 울리는 새벽까지 의논을 하다가 돌아갔다. 숨어서 지켜보던 그계의 신복들은 그계에게 가서 사실대로 고했다. 여러 놈이 모인 것을 보면 필시 역모를 꾸미는 것일 게다. 너는 어서 가서 도안이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도안이가 왔다. 자네에게 큰일이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그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도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큰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난날 자네가 이극을 도와 어린 주군을 죽인 것이 말썽이야. 이제 이극이 처벌되었으니 자네도 무사할 리 없지. 주공께서 자네를 처벌하라 하셨으나 주공을 군위에 모시는데 공이 있었던 자네를 내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이에 도안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 무지한 탓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니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주공의 진노를 푸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네. 도안이가 무릎을 꿇고 그 방법을 물으니 그게는 귀옛말로 가만가만 속삭인다. 지금 비정부가 여러 대보와 공자 중위를 군위에 앉히기 위해 모반을 꾀하고 있네. 목숨을 보존하고 싶다면 그들의 소굴에 뛰어들게. 그런 다음 그들의 음모를 염탐하여 내게 알려주면 내 주공께 간하여 비정부에게 약속했던 부규 땅 30만 평을 그대에게 주도록 하고 좋은 벼슬도 할 수 있게 해줌세. 그렇게 되면 지난날의 잘못은 저절로 덮어질 것이 아닌가. 도안이는 기뻐하며 대답한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니 분부대로 따르겠나이다. 허나 워낙 무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여의생이 말한다. 그건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자네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이리하여 도안이는 여의생으로부터 자세히 지시를 받고 그날 밤으로 비정부를 찾아갔다. 대부께 기니 아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 전가를 받고 비정부는 술이 취하여 잠이 들었다 하고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도안이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비정부는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도안이를 불러들였다. 비정부 앞에 오더니 도안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한다. 대부, 살려주십시오. 비정부가 놀라서 연고를 묻는다. 무슨 일인가? 지난날 제가 대부 이극을 도와 어린 주군을 죽였다고 주공께서 저를 죽이라 하셨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여의생과 그계이니 그들에게 가서 간청하도록 하게. 제가 죽게 된 것이 모두 그자들 때문입니다. 그자들이 주공께 고해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그들에게 사정하겠습니까? 비정부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무슨 방도라도 있는가? 분시 공자 중에는 어질고 후덕하여 모든 백성이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나라에서도 신의를 저버린 이호를 잔뜩 벼르고 있으니 우리가 중의를 군위에 세우겠다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북해서 친서 한 장만 써주시면 즉시 책나라로 가서 공자 중의께 전하고 책나라와 진나라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밖에서는 타국 군대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공자 중의를 따르는 백성들이 내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호를 몰아내고 극애와 여의생을 죽이면 제 근심도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비정부는 도안이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그 마음이 변할까봐 맹세를 하도록 하니 도안이는 손가락을 깨물며 피를 내었다. 만일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이여 이 도안이의 일족을 모두 멸하소서. 비정부는 그제야 도안이를 믿고 다음날 삼경에 다시 오라 일렀다.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도안이가 비정부의 집으로 가니 기거, 공화, 가화, 추천 등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에는 숙견, 누호, 특궁, 상기둥도 와서 합석했다. 모두 지난날 태자 신생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으니 비정부와 도안이까지 모두 10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10사람은 공자 중의를 군위에 모시기 위한 일을 의논하고 짐승의 피를 입술에 발라 맹세를 했다. 주인인 비정부는 맹세가 끝나자 동지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래서 모두 취하도록 마시고 헤어졌다. 도안이는 비정부의 집을 나와 곧장 극애의 집으로 가서 소상히 보고하였다. 그러나 극애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자네 말만 듣고 어찌 저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으니 비정부의 친필을 얻어오도록 하게. 그리하여 도안이는 다음날 다시 비정부를 찾아갔다. 이런 일은 서둘러야 합니다. 대부께서 친서를 써주시면 제가 즉시 책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때 비정부는 이미 공자 중의에게 보낼 편지를 다 써놓았다. 그 편지 끝에는 10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9사람의 화합은 이미 찍혀 있었다. 도안이만 서명을 하면 되었다. 이윽고 도안이가 붓을 받아 화합을 치자 비정부는 그것을 정중히 봉하여 도안이에게 건네주었다. 각별히 조심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하게. 도안이는 즉시 그 친서를 가지고 극애의 집으로 달려갔다. 밀서를 받아든 극애는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만족한 표정을 짓더니 도안이에게 자기 집 별실에 숨어 있으라 일렀다. 그리고는 편지를 품속에 소중히 감추고 여의생과 함께 객사에게로 갔다. 그들은 그 밀서를 객사에게 내보이며 말한다. 서둘러야 합니다. 조속히 비정부 일당을 없애지 않으면 장차 어떤 변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밤으로 객사는 진해공에게 비정부 등의 음모를 상세히 고했다. 이에 진해공은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이것이 비정부가 쓴 편지임에 틀림이 없으렸다. 내일 아침 일찍 그놈들의 죄를 문초하리라. 다음날 진해공은 아침 일찍 정전에 나와 있었다. 극애와 여의생 등이 이미 벽대에 무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이윽고 백간의 조례를 받은 진해공이 추상같이 호령한다. 비정부, 내 이놈, 감히 과인을 몰아내려고 모반을 꾀하다니 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라. 비정부가 변명을 하려 하자 극애가 칼을 짚고 호통을 친다. 도안이를 시켜 중의에게 밀서를 보내고 무슨 변명이냐. 도안이는 성 밖에서 잡혔는데 그 품속에서 나온 밀서에 모반에 끼인 10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으니 변명해도 소용없다. 이에 진해공이 증거품인 그 밀서를 발 아래로 던졌다. 여의생이 그 밀서를 주워들고 10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니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이 이름이 불린 사람을 모두 끌어내어 진해공 앞에 꿇어앉혔다. 그러나 그중 공화는 휴가를 받아 집에 있었으므로 조례에 참석치 않았다. 무사들은 공화를 잡으려고 그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다. 조정에 꿇어앉은 8사람을 내려다보며 진해공이 큰 소리로 분부한다. 어서 저놈들을 끌어내어 참수하라. 가와가 끌려나가다 진해공을 돌아보며 애원한다. 지난날 신이 성군의 명으로 굴땅에 갔을 때 주공을 살려드렸으니 그 공을 생각하시어 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진해공이 무엇이라 할 겨를도 없이 여의생이 꾸짖는다. 성군을 섬길 당시에 그 명을 어기고 우리 주공을 살렸고 이제 우리 주공을 섬기면서 중의와 내통하였으니 이 천하의 몹쓸 소이나 내 어찌 감히 살기를 바라느냐. 이에 가와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8사람은 산발하고 고랑을 찬 채 서리발처럼 날카로운 칼날에 차례로 죽어갔다. 한편 집에 있던 공안은 비정부 등과 꾸민 일이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감회에 들어가 하직 인사를 한 다음 스스로 궁에 나아가 벌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그의 아우 공사가 권한다. 가시면 필경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타국으로 도망치시지요. 비정부가 이번에 꾸민 것은 내가 권했기 때문인데 남을 죽을 곳으로 끌어들이고 나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니라. 그리하여 공안은 무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자진해서 궁으로 가 죽음을 당했다. 부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표는 즉시 진나라로 도망하였다. 진해공이 이극과 비정부의 일조까지 죽이려 하자 극애가 간한다. 본시 죄는 그 처자에까지 미치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난을 일으킨 무리들을 모조리 참하였으니 이만하면 세상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공연히 많은 사람을 죽이시면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 뿐이옵니다. 진해공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 일조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도안이는 그 공이 높이 평가되어 중대부의 벼슬에 오르고 약속한 부규 땅 30만 평도 받았다. 한편 진나라로 도망한 비표는 진목공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진목공이 그 연유를 묻자 비표는 그의 부친이 살해당하기까지의 자초지종을 고한 다음 자기의 계책을 아랜다. 진나라의 큰 은혜를 저버린 진우는 나라 안에서도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사옵니다. 이때 군대를 파견하여 토벌하면 진나라는 군우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옵니다. 진목공이 이 일을 여러 대부와 상의하니 건숙이 대답한다. 비표는 진나라의 신하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나라를 치자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옵니다. 뒤를 이어 백리해가 아랜다. 만일 백성들이 군우를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란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이를 도모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그 말이 옳소. 9 대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백성들이 평소부터 불만이 많았다면 가만히 있을 리 없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리하여 비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진나라의 대부가 되어 나날을 보내니 이때가 진해공 2년, 주양왕 3년이었다. 같은 해 주나라 왕자 되는 이와락의 오랑캐에게 뇌물을 보내 우호를 맺고 그들에게 왕성을 치라 이른 다음 자신은 안에서 내응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와락의 오랑캐는 기세 좋게 쳐들어와 왕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대적하여 주공공과 소백료가 온 힘을 다해 성을 지키니 왕자대는 감히 내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양왕이 여러 제후들에게 왕실의 위기를 알리니 진해공과 진목공은 제각기 주왕에게 잘 보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오랑캐를 무찔렀다. 오랑캐들은 동문을 태우고 달아났다. 싸움터에서 진목공과 마주치자 진해공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진목공은 모키가 준 편지를 진해공에게 전했다. 그 편지에는 가군에게 몹쓸 짓을 한 진해공을 꾸짖는 말과 타국으로 떠돌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다른 공자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데 대한 책망의 말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 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과의 우호를 되찾기에 힘쓰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편지를 읽은 진해공은 행여나 진목공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그래서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진군을 추격하시옵소서. 비표가 권했으나 진목공은 고개를 젓는다. 우리는 지금 천자를 도우려고 이곳에 왔는데 사사로운 원한으로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한편 제왕공도 이때 관중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주 왕실을 도우라 분부했다. 그러나 관중이 싸움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오랑캐가 물러간 뒤였다. 관중은 급히 사람을 오랑캐 나라로 보내 융주를 크게 책망하니 융주는 제 나라의 위세에 겁이 나서 곧 사과했다. 미천한 우리가 어찌 감히 왕성을 침범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희는 단지 왕자 대의 요청으로 왔을 뿐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소서. 비로소 사실을 안 주양왕은 깜짝 놀라 왕자대를 낙양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왕자대는 제나라로 피신했다. 주양왕은 제나라의 관중이 오랑캐를 꾸짖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반심을 품지 못하도록 한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관중에게 상경벼슬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었다. 이에 겸양하며 관중은 굳이 하경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신보다 더 고고한 분이 만사온즉 과도한 대우는 민망하옵니다. 그해 겨울 관중이 위중한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제왕공은 친히 찾아가 문병을 했다. 수척해진 관중의 손을 잡고 제왕공이 묻는다. 만일 불행하게도 중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장차 누구와 나란 일을 의논하면 좋겠소. 이미 영척도 빈수무도 죽은 뒤였으므로 관중이 탄식한다. 그저 영척이 아까울 뿐이옵니다. 그래, 죽은 영척만한 인물이 없단 말이오. 포수가는 어떠하오? 그는 군자라서 정치는 못할 사람입니다. 지나치리만큼 분명하게 선악을 가리는 게 그의 결점이옵니다. 물론 선을 따르는 것은 훌륭하나 그만큼 악을 싫어하니 그 밑에서 견딜 사람이 없사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쁘다 하면 평생을 미워할 테니 그런 사람이 어찌 정치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수풍은 어떠하오? 수풍이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 무던합니다만 관중이 말끝을 맺지 못하고 탄식한다. 수풍은 신의 혓바닥 노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 이제 신이 죽으면 혀만 홀로 무엇을 하겠나이까. 그러니 그를 오래 쓰시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럼 여가는 신이 모두 말씀드리겠사오니 주공께서는 더 이상 묻지 마소서. 저 여가와 수초, 개방 이 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옵소서. 여가는 지난날 자기 아들을 삶아 내 구미를 돋구어 주었으니 자기 자식보다 과인을 더 아끼는 것이 아니겠소. 자식보다 더 중한 것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그는 간특하게도 자식을 믿기로 주공의 마음을 샀으니 믿을 수 없사옵니다. 수초는 자기 몸보다 과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소?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데 그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주공을 섬겼으니 그 역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옵니다. 개방은 위나라 태자직을 버리고 과인에게 충성하였소. 그는 과인을 섬기느라 부모가 죽었어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았소. 사람에겐 자기 부모보다 친한 것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에게 불효하였사옵니다. 또한 누구나 탐낼 태자직을 버렸으니 이는 그보다 더 큰 것을 탐내고 있음이옵니다. 그를 멀리하소서. 전에는 그런 말을 내게 해준 적이 없잖소. 중부는 왜 이제야 그 말을 하오? 신이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주공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들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신은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는 뚝과 같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뚝이 무너지려 하니 장차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공께서는 부디 그들을 멀리 하시옵소서. 30. 진진대전. 관중은 문병원 제왕공에게 여가, 수초, 개방 세 사람을 배척하라 하고 수풍을 청구하였는데 제왕공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여가에게 그날 들은 말을 모두 고자질했다. 여가가 포수가를 보고 말한다. 관중이 상군의 자리에 오른 것은 포수가 당신이 청구한 덕입니다. 그런데 관중은 병상에서 주공에게 포수가는 정치를 못합니다 하고 수풍을 청구했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에 포수가가 웃으며 대답한다. 그것이 곧 내가 관중을 청구한 이유요. 관중은 오직 나라에 충성을 다할 뿐 그 친구나 자신을 위해 국가대사를 그르칠 사람이 아니오. 만일 관중이 나에게 사구벼슬을 시켰더라면 나는 벌써 이 나라 간신들을 다 추방했을 것이오. 그걸 생각하면 나도 분하구려. 여가는 그 말에 부끄러워 슬그머니 물러갔다. 다음날 제왕공은 다시 관중을 찾아갔다. 관중의 병세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제왕공을 따라갔던 포수가와 수풍은 눈물만 흘렸다. 이날 밤 관중은 세상을 떠났다. 제왕공이 통곡하며 부르짖는다.
슬프다. 하늘이 과인의 팔을 꺾었도다. 제왕공은 상경고호로 상사를 감독하게 하여 관중의 장사를 후히 지내주었다. 그리고 관중이 노고로 받던 체업을 그 아들에게 주고 관중의 자손은 대대로 대부가 되도록 했다. 여가가 대부 백씨에게 말한다. 지난날 주공께서 대부에게 주었던 땅 300평을 도로 빼앗아 관중에게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중이 죽었으니 대부는 주공께 말해 땅을 도로 찾으십시오. 말하기가 곤란하면 내가 주공께 대신 말해주겠소. 이에 백씨가 울면서 대답한다. 나는 공이 없어 땅을 잃은 거요. 중부는 비록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공로는 길이 남을 것이요. 그러한즉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공께 땅을 달라고 청하겠소. 그 말을 듣고 여가가 탄식한다. 중부는 죽었으나 백씨를 마음으로 복종케 하고 있구나. 참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소인이로다. 관중의 유언에 따라 제왕공은 공손 스풍에게 정치를 맡겼다. 그런데 스풍은 나라 일을 맡아본 지 한 달도 못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제왕공이 감탄하여 말한다. 중부는 과연 성인이었도다. 과인이 스풍을 오래 쓰지 못할 것을 어찌 알았던고. 제왕공은 곧 포수가에게 정치를 맡기려 하였다. 포수가가 굳이 사양하자 제왕공이 말한다. 지금 조정에는 경을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소. 만일 경이 굳이 사양한다면 누구를 청구할 생각이요. 포수가가 대답한다. 신이 지나칠 정도로 선악을 가린다는 것은 주공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옵니다. 만일 주공께서 꼭 신을 쓰시려면 여가 수초 개방을 멀리 하시옵소서. 그러면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중부도 전에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소. 과인이 어찌 경의 말을 쫓지 않으리요. 그날로 제왕공은 여가 수초 개방을 파면하고 다시는 조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제야 포수가는 재상이 되어 제나라 정사를 맡아보았다. 그 무렵 오랑캐 회의가 기나라를 침범했다. 기나라에서는 급히 제나라에 구원을 청하였다. 제왕공은 즉시 송나라, 노나라, 진나라, 위나라, 정나라, 허나라, 조나라 등 7국 군우를 모아 거느리고 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리하여 오랑캐 회의를 쳐 무찌르고 기나라 도읍을 연릉으로 옮기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제왕공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제나라가 포수가를 써서 지난날 관중의 정치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진나라에서는 진해공이 즉위한 이래 5년 동안 연이어 흉년이 들었다. 창고는 비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진해공은 이웃나라에 청하여 곡식을 꾸려 했으나 말할 만한 데가 마땅찮았다. 진나라가 가장 가깝긴 하나 지난날 약속을 어긴 일이 있어 감히 아쉬운 청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게가 진해공에게 아랜다. 우리는 진나라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약속한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이옵니다. 만일 진나라에서 곡식을 구워달라는 우리의 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나라와의 약속을 저버려도 명목이 서옵니다. 경의 말이 옳소. 진해공은 대부 경정을 시켜 보물을 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곡식을 구워오게 했다. 이에 진목공은 여러 대부들을 모아 상의한다. 진은 우리에게 약속한 핫서의 5성을 주지 않으면서 흉년이 들었다고 곡식을 꾸러 왔소.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 건숙가 백리애가 입을 모아 대답한다. 천재지변은 어느 나라에나 있사옵니다. 이웃나라의 재앙을 구제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옵니다.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면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옵니다. 진목공이 못마땅한 듯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진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소. 공손지가 아랜다. 이번에 또 은혜를 베풀면 그만큼 앞으로 받을 것이 많아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아무 손해도 없사옵니다. 만일 그들이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잘못은 저쪽에 있으니 자연히 진나라 백성들도 그들의 군우를 미워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와 대적하오리까? 그러니 주공께서는 그들에게 곡식을 구워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비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 오죽무도하면 하늘이 진우에게 흉년이란 재앙을 내렸겠사옵니까? 기근에 허덕이는 기회를 타서 진나라를 정벌하옵소서.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요요가 조용히 말한다. 어진 자는 상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는 요행으로 성공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곡식을 구워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진목공이 고개를 끄덕인다. 과인을 저버린 자는 진우며 굶주리는 자는 진나라 백성이다. 진우의 허물로 죄 없는 그 나라 백성까지 화를 있게 할 수는 없도다. 마침내 진목공은 곡식 수만 석을 윗수로 운반하고 바로 진나라 도읍 강성으로 옮기게 했다. 곡식을 운반하는 배가 끝없이 이어졌으므로 이 곡식 운반을 범주지역이라 일컬었다. 곡식이 쏟아져 들어오자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감격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진나라의 흉년이 들고 진나라는 대풍이었다. 진목공이 건숙가 백리해에게 말한다. 과인은 오늘에야 두경의 말을 생각하오. 흉년과 풍년은 어느 나라에나 있구려. 만약 과인이 작년에 진나라의 청을 거절했더라면 금년 같은 흉년에 어찌 그들에게 곡식을 청할 수 있겠소. 그러자 비표가 말한다. 진우란 위인은 욕심이 많고 신의가 없어 우리가 곡식을 청하더라도 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진목공은 비표의 말을 듣지 않고 냉지에게 보물을 주어 진나라로 보냈다. 진나라에 간 냉지는 보물을 바치고 곡식을 청했다. 진의 공이 하소에서 생산된 곡식을 진나라에 보내려 하자 그게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진나라에 곡식을 주실 작정이시라면 하소의 5송도 줘야 하지 않사옵니까? 곡식만 보내야지 어찌 땅까지 줄 수 있겠소. 곡식은 무엇 때문에 주시옵니까? 작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오. 진나라가 작년에 우리에게 곡식을 준 것이 은덕이라면 예전에 주공을 군 위에 올려준 은덕은 더 크지 않사옵니까? 큰 덕을 버리고 작은 덕에 보답하심은 무슨 연유이옵니까? 진의 공이 이에 대답하기 전에 경정이 아랜다. 신이 작년에 진나라에 가서 곡식을 청했을 때 진우는 두말 않고 승낙했사옵니다. 그래서 신은 무척 감격했나이다. 지금 우리가 곡식을 보내지 않으면 진나라는 틀림없이 우리를 원망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의생이 말한다. 작년에 진나라에서 곡식을 보낸 것은 우리가 고아서가 아니라 하서의 5성을 받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러니 진은 곡식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를 원망할 것이요. 곡식만 보내고 땅을 주지 않아도 역시 우리를 원망할 것이옵니다. 원망을 듣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엇 때문에 곡식을 주려 하시옵니까? 경정이 조용히 말한다.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김은 어질지 못하고 남의 은혜를 저버림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한간이 말한다. 경정의 말이 옳습니다. 작년에 진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사옵니까? 객사가 짓궂게 회방을 놓는다. 작년에는 하늘이 우리나라에 흉년을 주었으나 진나라엔 풍년을 주었사옵니다. 그때 진이 우리나라를 쳐서 뺏지 않고 곡식을 꽂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옵니다. 금년엔 하늘이 진나라에 흉년을 주시고 우리에겐 풍년을 주셨으니 하늘의 뜻을 따르려면 이 기회에 진나라를 쳐서 빼앗아야 합니다. 양나라와 우호를 맺고 힘을 합쳐 진을 정벌한 뒤에 그 땅을 나눠 갖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욕심 많은 진의 공은 객사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진나라 사신 냉지를 불러 말한다. 우리나라엔 5년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방황했는데 금년에야 겨우 안정이 되어 백성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런 형편이라 겨우 자급자족할 곡식밖에 없으니 남을 구제하기는 어렵겠소. 이에 냉지가 말한다. 우리 주공께선 약속대로 하서의 5성을 안 준다고 책망하지 않고 진나라의 위기를 구해주셨사옵니다. 그런데 군우는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으시니 저는 돌아가서 우리 주공께 아랠 말씀이 없나이다. 냉지의 말에 그게와 여의생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지난날 너는 비정보와 공모하여 많은 뇌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인하려 하지 않았느냐. 다행히 하늘이 도우사 우리는 너희들의 간악한 꾀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어서 돌아가서 너희 주공에게 진나라 곡식이 필요하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뺏으라고 전하여라. 냉지는 울분을 참고 귀국하였다.
이날 경정이 조정에서 나오며 태사 곽원에게 탄식한다. 주공이 배은망덕하여 진나라를 노하게 했으니 곧 재앙이 닥쳐올 것이오. 올 가을에 사록산이 무너져 초록이 모두 쓰러졌다고 하오. 산천은 나라의 주인이니 장차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귀국한 냉지가 진목공에게 보고한다. 진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양나라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칠 작정이라 하옵니다. 이에 진목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진우가 이렇듯 무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구나. 그렇다면 과인이 먼저 양나라와 진나라를 치리라. 백리해가 아랜다. 양백은 넓은 양나라 땅 곳곳에 성을 쌓고 집을 지어서 백성들은 부역에 진저리를 내고 있사옵니다. 그와 같은 형편이니 양나라가 진을 도와 우리를 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진우는 무도한 사람인데다 여의생 극에 같은 모사들은 자기네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사옵니다. 만일 그들이 강주의 군사를 일으킨다면 사방 이웃들도 놀랄 것이옵니다. 병법에 먼저 일어나 남을 제압하라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주공의 위엄으로 모든 대부에게 할 바를 맡기시고 친히 진나라에 가셔서 진우의 배은망덕한 죄를 성토하시면 반드시 승전할 것이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양나라를 치면 그들쯤은 가볍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목공은 백리해의 말대로 삼군을 일으켰다. 건숙 요요에게는 태자앵을 도와 나라를 지키게 하고 백리씨에게는 군대를 거느리고 변방을 순시하여 모든 오랑캐를 제압하게 하였다. 그리고 진목공 자신은 백리해와 함께 중군을 거느리니 서골술과 백을 곧 건병은 진목공의 수레를 호위했다. 공손진은 우군대장, 공자칩은 자군대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병거 400승의 이 대군만은 호호탕탕이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진나라 서쪽 변방을 지키던 장졸이 대경실색하여 급히 진해공에게 달려가 위급을 고했다. 진해공이 모든 신하들에게 묻는다. 진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 하니 이를 어떻게 막으면 좋겠소? 이에 경정이 나서서 아랜다. 진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주공께서 그들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온데 어찌 까닭이 없다고 하시옵니까?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솔직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언약대로 하서에 5성을 주어 싸움을 면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아옵니다. 진해공이 크게 노하여 호통친다. 당당한 천승지국의 땅을 떼어주고 화평을 청한다면 과인은 무슨 면목으로 군위에 앉아 있겠는가? 어서 경정의 목을 베어라. 그 후 군대를 일으켜 적을 맞이하리라. 이때 객사가 아랜다. 출병하기 전에 장수를 참하면 군에 이롭지 못하옵니다. 그대로 용서하시고 싸움에 나가 공을 세워 죄를 씻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들어 진해공은 경종으로 하여금 종군하게 했다. 그날로 진나라는 병거와 군마를 검열하고 그중 600승을 뽑아 경정, 아석, 극보양, 가복도 등 장수를 좌우로 나누어 각각 거느리게 했다. 진해공 자신은 객사와 함께 중군을 통솔하고 도안이는 선봉이 되어 서쪽을 향해 진군했다. 진해공이 탄 말은 소사였다. 이 말은 일찍이 정나라에서 바친 것으로 영리하고 털에 윤기가 있으며 걸음이 빨라 진해공이 평소부터 몹시 사랑하던 말이었다. 경정이 또 간한다. 옛날부터 싸움에 나가는 것은 큰일이라 반드시 본국에서 출생한 말을 탔사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나라 훈련과 그 나라 길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쟁 때 잘 순종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사옵니다. 지금 큰 적을 맞이했는데 주공께서 딴 나라에서 출생한 말을 타심은 이롭지 못할까 염려스럽사옵니다. 이에 진해공은 화를 내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소사는 내가 항상 타던 말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무렵 진군은 이미 하동을 건너와 3번 싸워 3번을 이기니 그곳을 수비하던 장졸들은 모두 도망하였다. 진군은 그 기세를 몰아 깊숙이 들어와 한원에 이르러 진영을 세웠다. 적군이 이미 한원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해공은 미간을 찌푸린다. 적이 이미 깊이 들어왔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이에 또 경정이 말한다. 주공께서 자청하신 일인데 또 무엇을 물으시옵니까? 무례하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군은 한원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세우고 한간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한간이 적진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한다. 진군이 수요는 비록 우리보다 적으나 그 투지는 10배나 더하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난날 주공께서는 진과 친했기 때문에 양나라로 피신할 수 있었고 진의 도움으로 군의를 얻으셨으며 또 진의 곡식으로 굶주림을 면했사옵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나 진나라 신세를 지고도 주공께서 한 번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래서 진나라 군신들은 쌓이고 쌓인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 왔으므로 그들 3군의 투지는 대단하옵니다. 그러니 자연 우리 군사들보다 10배는 강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이 말에 진의 공은 더욱 노기가 등등하여 화를 낸다. 경도 역시 그런 말을 하는가? 경정이 말하는 바와 흡사하구나. 과인은 사생을 결단하고 진군과 싸우리라. 진의 공은 한간을 진나라 진영으로 보내 싸움을 청하게 했다. 한간은 진의 공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과인이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진군을 기다린 지 오래이다. 진우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간다면 굳이 그 뒤를 쫓지 않겠으나 물러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 그러자 진목공은 웃으며 말한다. 무도한 놈이 어찌 이렇듯 교만한가. 그리고 공손지에게 대신 나가서 외치라 명한다. 과인은 지난날 너를 도와 군위에 세워주었고 내가 곡식을 요청하기에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싸움을 원하니 어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인가. 한간은 그 자리를 물러나오며 혼잣말로 탄식한다. 진우의 말이 참으로 이치에 합당하니 내 장차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겠구나. 진의 공은 태사 곽원에게 지휘를 맡기려 했다. 좌우 장수들이 모두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간했으나 경정만은 앞으로 나아가 찬동했다. 진의 공은 못마땅하다는 듯 경정을 노려보며 말한다. 경정은 진나라 편을 들고 있으니 내 어찌 그의 말을 따르겠는가. 그리하여 가복도가 지휘를 맡고 극보양이 수레를 몰아 한원을 향하여 나아갔다. 백리해는 진루에 올라가 적진을 살폈다. 진군이 다가오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다. 백리해는 진목공을 돌아보며 말한다. 진우는 이제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니 주공께서는 구경만 하시옵소서. 진목공이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진이 과인을 배반한 것이 너무 지나쳤도다. 하늘에 이치가 있다면 필경 과인이 이길 것이요. 진군은 용문산 아래 군사를 정렬하고 적군을 기다렸다. 또 진군도 포진하여 두 나라 군사가 대면하니 각기 북을 울리며 적을 향하여 나아갔다. 진나라 선봉 도안이는 제 힘만을 과신하여 100군도 넘는 철창을 들고 진나라 군사를 닥치는 대로 무찔렀다. 진군의 대열이 약간 무너지자 건병이 도안이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서로 어울려 50여 합을 싸웠다. 마침내 그들은 각기 수레에서 뛰어내려 맞붙었다. 도안이가 소리친다. 내 노와 단둘이서 사생을 결단할 것이니 사내 대장부라면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건병도 지지 않고 대꾸한다. 그런 염려는 말라. 내 맨손으로 너를 사로잡을 것이니라. 그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 다음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찼다. 이렇듯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다가 이윽고 건병이 도안이의 목을 잡고 자기 진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언덕 위에서 도안이가 적진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진의 공은 급히 한강과 양용미를 불렀다. 그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진군의 왼편을 치게 하고 진의 공 자신은 가복도 등을 거느리고 진군의 오른편으로 쳐들어갔다. 이에 중군도 적의 정면을 향해 나아갔다. 진목공은 진나라 측이 군사를 나누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군대를 양분하여 적을 맞이했다. 수레를 몰아 달리던 진의 공은 공손지와 마주쳤다. 진의 공은 곧 가복도로 하여금 그를 대적하게 했다. 그러나 능히 1만 명을 당할 용맹이 있는 공손지였으므로 가복도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다. 이에 진의 공이 극보양을 향해 말한다. 말고삐를 잘 붙들어라. 과인이 친히 싸움에 나서겠다. 공손지가 창을 비껴들고 호통친다. 나와 싸우려는 자는 모두 한꺼번에 오너라. 그 소리가 마치 병력과 같아서 일시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객사는 기겁을 하여 수레 속에 엎드려 감히 내다보지도 못했다. 진해공이 타고 있던 소사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말이었다. 공선지의 호통에 놀라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진해공이 힘껏 채찍질을 하자 소사는 마구 날뛰다 진흙구덩이 속에 쓰러졌다. 국보양이 말을 일으키려 했으나 마른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듯 위급한 때에 경정의 군대가 진해공 앞으로 지나갔다. 진해공이 큰 소리로 외친다. 경정은 속히 와서 과인을 구하라. 경정이 심술궂게 대꾸한다. 똑똑한 객사는 어디 두고 신을 부르시옵니까? 경정은 속히 와서 그 병거에 나를 태워라. 주공께서 원하여 탄 말이니 계속 그 말을 타고 계시옵소서. 신은 다른 사람에게 주공을 구출하라 명하겠나이다. 경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수레를 왼편으로 몰고 가버렸다. 국보양은 다른 병거를 불러 진해공을 구출하려 했으나 이미 진군이 쳐들어와 주위를 에워쌌으므로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한가는 이런 줄도 모르고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다가 진목공과 마주쳤다. 한간이 바로 진목공을 치려고 달려가는데 진나라 장수 서골술이 앞을 가로막으며 덤벼든다. 그들이 서로 교전한 것이 30여 합에 이르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 장수 아석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한간과 함께 서골술을 공격했다. 이윽고 서골술은 한간의 창을 맞고 수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진나라 장수 양요미가 크게 소리친다. 쓰러진 자는 그대로 두고 속히 협력하여 저 진우를 사로잡자. 그 소리에 한간은 쓰러진 서골술을 돌아보지도 않고 군사를 몰아 나는 듯이 진목공에게 달려갔다. 위기에 처한 진목공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하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도리어 진나라의 포로가 되는구나. 바로 그때였다. 언덕 위로 300여 명의 용사가 나타나 일제히 고함을 친다. 우리 주공께 손대지 말라. 진목공은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다. 서쪽 언덕을 넘어 달려오는 그 300여 명은 더벅머리에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손에는 저마다 큰 칼을 들고 허리엔 활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혼세의 마왕의 부하처럼 용맹스럽게 도처에서 진군을 무찔렀다. 이에 한간과 양요미는 황망히 몸을 돌려 갑자기 나타난 적과 맞붙어 싸웠다. 이때 북쪽에서 또 한 사람이 병거를 몰아 달려오는데 그는 바로 경정이었다. 경정이 큰 소리로 외친다. 주공이 지금 용문산 수렁 속에 빠져 진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어 있어. 속히 가서 구출하시오. 이에 한간 등은 크게 놀라 용문산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때 이미 진해공은 공손지의 포로가 되었고 가복도 객사 국보양 등도 결박을 당하여 진나라 진영으로 잡혀간 뒤였다. 한간이 발을 구르며 부르짖는다. 다 잡은 진우를 놓쳤다. 그를 사로잡았더라면 우리 주공과 맞바꿀 수 있었는데 경정이 이를 그르쳤구나. 양요미가 말한다. 주공이 포로가 되었으니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은 결국 무기를 버리고 진나라 군영에 가서 투항했다. 이리하여 진우와 신하가 같은 곳에 구금되었다. 300여 명의 장사들은 진목공을 구출하고 이에 서골술도 구했다. 진군은 승세를 타고 진군을 크게 무찔렀다. 용문산 아래엔 진나라 군사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진군의 병거 600승 가운데 무사히 탈출한 것은 겨우 열에 두세 세 지나지 않았다. 진해공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경정은 진군의 포위를 뚫고 탈출하던 중 땅에 엎드려 신음하는 아석을 발견했다. 그는 부상당한 아석을 부축해 자기 수레에 싣고 함께 진나라로 돌아갔다. 본영으로 돌아온 진목공이 백리애에게 말한다. 내 경의 말을 안 들었다가 하마터면 진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소. 그때였다. 300여 명의 더벅머리 장사가 일제히 진목공 앞에 나와 제배한다. 진목공이 묻는다. 그대들은 누구이기에 과인을 위하여 수고했는가? 지난날 주공께서 사랑하던 말을 잃은 일을 기억하시나이까? 소인들은 그때 그 말을 잡아먹은 무리이옵니다. 오래전 진목공이 양산에 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밤새 나무 밑에 빗끄럼에 놓았던 좋은 말 몇 필이 없어졌다. 진목공은 관리들을 시켜 말을 찾아오게 했다.
관리들이 기산알에 이르렀을 때 들사람 300여 명이 모여 앉아 말고기를 먹고 있었다. 관리들은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 돌아와 진목공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 그들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간했다. 진목공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말은 이미 죽었는데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과인은 사람보다 짐승을 귀하게 여길 순 없다. 좋은 술 수십 독을 그 들사람들에게 주고 오너라. 관리들은 그 분부대로 술 수십 독을 수레에 싣고 기산 아래로 갔다. 우리 주공께서 과인이 듣건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 하기에 좋은 술을 하사하노라 하셨도다. 들사람들은 이 뜻밖의 말을 듣고 모두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은 술을 나눠 마시며 감탄한다. 말을 훔친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사 좋은 술까지 하사하셨으니 이 하회와 같은 주공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 그런데 이번에 진목공이 진나라를 토벌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300여 명이 목숨을 걸고 한원까지 와서 싸움을 도운 것이었다. 진목공이 탄식한다. 들사람에게도 보온하는 의가 있거늘 진우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고. 진목공이 다시 들사람들을 향해 묻는다. 그대들 가운데 벼슬하고 싶은 자가 있거든 나서라. 과인이 적당한 벼슬을 주겠노라. 그러자 들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 대답한다. 소인들은 들사람으로서 단지 주공의 은혜를 갚고자 온 것뿐이옵니다. 벼슬할 욕심은 추워도 없나이다. 이에 진목공은 그들에게 황금과 비단을 하사했으나 들사람들은 그것도 받지 않고 물러갔다. 진목공이 장수들을 점검하는데 웬일인지 건병이 보이지 않았다. 군사들을 시켜 사방을 수색해 하니 토굴 속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다. 그 굴 속에 들어가 보니 건병과 도안이가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기력이 떨어졌으나 서로 손을 놓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었다. 군사들은 두 장수를 떼어 각기 2대의 수레에 나누어 싣고 본진으로 돌아갔다. 진목공은 건병을 위로했으나 그는 말을 못했다.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건병과 도안이가 결투하는 광경을 목도한 사람이 진목공에게 그때의 상황을 아뢰었다. 진목공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둘 다 참으로 용감하도다. 진목공이 좌우 사람에게 묻는다. 이 진나라 장수의 이름이 무엇인고? 공자칩이 수레 속에 쓰러져 있는 장수를 들여다본 뒤에 아랜다. 도안이라는 사람이옵니다. 신이 지난날 진의 두 공자의 죽음을 조상하러 갔을 때 이 도안이가 본국 대신의 명을 받고 마중하러 나왔사옵니다. 이 장수를 과인 밑에 두었으면 어떻겠소? 바로 이 사람이 탁자와 이극을 죽였사옵니다. 참수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옵니다. 이에 진목공은 즉시 명을 내려 도안이를 참수하게 했다. 진목공은 친히 곰포를 벗어 건병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백리에게 명하여 건병을 먼저 귀국시켜 의약으로 치료하게 했다. 그 후 건병은 약을 먹고 2~5말이나 되는 피를 토하더니 반년 만에야 겨우 회복되었다. 용문산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진목공은 귀국하기에 앞서 아랫사람에게 분부한다. 진우에게 가서 그대가 과인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과인 역시 그대를 피하지 않겠노라. 우리나라까지 그대를 데리고 가서 처벌하리라 하는 과인의 말을 전하라. 명을 받은 사람이 진해공에게 가서 진목공의 말을 전하자 진해공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공손진은 병거 100승을 거느리고 진해공을 압송하여 진나라 도성으로 갔다. 그 행렬 뒤에는 객사, 한간, 양요미, 가복도, 극보양, 곽원, 극걸 등 진나라 장수들이 산발한 채 때 묻은 얼굴로 묵묵히 따라갔다. 진목공은 사람을 시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진우는 과인에게 진나라 곡식이 필요하거든 군대를 몰고 와서 빼앗아 가라고 하였다. 과인이 진우를 잡아가는 것은 진나라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간 등 진나라 장수들은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정갈하러 온 신하에게 대답한다. 군우께서는 우리 주공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생각하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분을 내리셨나이다. 황촌 후토도 우리 주공의 말을 들었으니 신등은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본국 옹주 경계에 이르렀을 때 진목공은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과인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 진나라의 내란을 평정하고 이호를 군위에 세웠으나 그는 과인을 여러 차례 배반했노라. 이는 진우가 상제께 죄를 지은 것과 다름없도다. 과인은 이제 진우를 죽여 상제께 제사 지내고 하늘의 뜻에 보답할까 하노라. 이에 공자칩이 아랜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그러나 공손지는 굳고 만류한다. 지는 큰 나라이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 군신을 포로로 잡아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 백성들의 원망을 살 일인데 만일 진우를 죽인다면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옵니다. 공손칩이 반박한다. 신의 뜻은 그저 진우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 대신 공자 중의를 진나라의 군위에 세우자는 뜻이옵니다. 무도한 자를 죽이고 덕 있는 자를 세우면 진나라 백성들도 우리의 은덕에 감복할 것이옵니다. 공손지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공자 중의는 어진 인물이옵니다. 지난날 그 아버지의 상사를 기화로 군위에 오를 수 없다고 사양한 사람인데 동생 이호가 죽는다 하여 그걸 기화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 하겠나이까. 만일 중의가 군위에 앉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니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사옵니까? 또 중의가 군위에 기꺼이 앉는다 해도 그는 죽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반드시 우리 진을 노릴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지난날 이호에게 여러 차례 베푼 덕을 헛되이 하고 새롭게 중의를 세워 다시 원수를 만들려 하시옵니까? 진목공은 잠시 생각하다가 신하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이호를 축출하는 것이 좋겠소? 감금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시 군위에 올리는 것이 좋겠소?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겠소? 공손지가 대답한다. 진해공 같은 하찮은 인물을 감금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사옵니까? 또 축출한다 해도 그는 다시 군위에 앉기 위해 갖은 계책을 다 부릴 것이옵니다. 하오니 그를 다시 군위에 앉히는 것만 못하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 이긴 의미가 없지 않소? 신은 무조건 그를 복위시키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첫째, 약속대로 핫서의 5성을 우리에게 바치게 하고 둘째, 진우의 세자 어를 우리나라에 볼모로 잡아둔 뒤에 그를 돌려보내야 하옵니다. 그러면 진우는 종신토로 감히 우리에게 못된 짓을 못할 것이옵니다. 또 뒷날 그가 죽어 세자 어가 군위를 계승하게 되면 우리는 세자 어에게 덕을 베풀어 진나라가 대대로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할 수 있사옵니다. 이에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경은 몇 대 앞까지 내다보고 계책을 세우는구려. 마침내 진해공은 영대산 이궁에 수감되었는데 1,000명의 군졸이 그곳을 지켰다. 진목공이 진해공을 영대산으로 보내고 도성을 향해 떠나려 하는데 한 무리의 내시가 상복을 입고 왔다. 부인에게 무슨 변이 생겼나 까닭을 물으려는데 내시들이 진목공에게 절하고 아랜다. 군부인의 말씀을 대신 전하옵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사 나의 시집인 진과 나의 친정인 진이 우호를 잃고 서로 싸워 친종 동생 진우가 사로잡혔다니 이는 첩의 수치이옵니다. 만일 진우가 아침에 끌려 들어오면 첩은 아침에 죽을 것이요. 저녁에 끌려 들어오면 첩은 저녁에 죽을 작정이옵니다. 그래서 내시들에게 상복을 입혀 군대를 영접하러 보내옵니다. 진우를 용서하심은 바로 이 몸을 용서하시는 것이오니 살펴주시옵소서. 진목공이 크게 놀라 묻는다. 부인은 지금 궁에서 어찌하고 계시는가? 진우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세자와 함께 상복을 입고 궁에서 나오시어 후원 숭대에 초막을 짓게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숭대 아래에 장작 수십 층을 쌓게 하셨나이다. 진우가 옹성으로 끌려 들어오기만 하면 장작에 불을 질러 자기 몸을 불살라버림으로써 형제의 정을 나타내실 생각이옵니다. 공자지의 말을 들었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부인을 잃을 뻔했구나. 진목공은 내시들에게 상복을 벗게 하고 목희에게 정가를 보낸다. 과인은 곧 진우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요. 목희는 진목공의 정가를 듣고서야 비로소 숭대의 초막에서 나와 내궁으로 돌아갔다. 한 내시가 목희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다. 진해공은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 주공을 여러 차례 배신했사옵니다. 또 부인께서 간곡히 부탁한 바도 실행치 않았으니
그 자신 곤욕을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하온데 부인께서는 어찌 그렇게 애통해 하셨나이까? 이에 모키가 조용히 대답한다. 어진 자는 비록 원한이 있어도 친족을 잊지 않고 노할지라도 예를 버리지 않는 법이니라. 만약 진우가 우리나라에 잡혀와 죽는다면 내게도 역시 죄가 있는 것이니라. 이 말에 내시들은 모두 부인의 현덕을 칭송해 마지 않았다. 30일 노살 경정. 진해공은 영대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모키가 모른 채 한다고 원망만 했지 정작 초당으로 물러앉아 장작을 쌓아 올리게 하고 내시와 세자에게 상복까지 입혔던 사정은 모르고 있었다. 진해공이 한간에게 말한다. 지난날 진나라가 우리에게 청원했을 때 사소가 점을 치니 서쪽 이웃에서 말썽이 일어나리니 혼이 나는 것은 이롭지 않다라는 점괘가 나왔소. 그때 그 점괘를 믿고 과인의 누이가 진우와 혼이 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요. 진나라와 혼이 냈기 때문에 주공께서 이런 처지에 빠진 것은 아니옵니다. 만일 진과 혼이 난 관계가 아니었다면 주공께서 지난날 어떻게 군위에 오르셨겠나이까. 주공께서 군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이옵니다. 이 말에 진해공은 잠자코 한숨만 쉬었다. 얼마 후 진목공은 공손지를 불러 영대산에 가서 진해공의 안부를 묻고 진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분부했다. 영대산에 도착한 공손지가 진해공에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군신은 군우께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부인이 숭대에 올라 죽음을 마다 않고 군우의 구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적 간의 정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즉 약속했던 대로 하서의 5성을 우리에게 바치고 또 귀국의 태자 어를 우리나라에 볼모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군우는 곧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진해공은 그제야 누이인 모키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애썼는가를 알고 심중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진해공은 대부 극걸에게 본국에 가서 여의생에게 진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분부하라고 지시했다. 진나라에 돌아간 극걸은 여의생에게 진해공의 말을 전했다. 이에 여의생은 곧 진나라 옹성으로 가서 진목공에게 하서지방 5성의 지도와 그곳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수량, 호구를 기록한 문서를 바쳤다. 원컨대 태자를 진나라에 볼모로 두고 우리 주공을 모셔갈까 하나이다. 진목공이 묻는다. 그런데 왜 태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소? 지금 나라하니 혼란스러워 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나이다. 그래서 태자는 우리 주공께서 귀국하시는 날 바로 진나라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옵니다. 진나라는 어째서 그토록 혼란스럽소? 군자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에 오직 진나라의 은혜만 생각하고 소인들은 그 죄를 모르고 진나라에 원수를 갚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상하가 화합하지 못해 소란한 것이옵니다. 그럼 진나라 백성들은 진해공이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소. 군자들은 반드시 주공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태자를 보내 진나라와 화친을 이루려 하옵니다. 그러나 소인들은 주공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태자를 군위에 세워 끝까지 진나라에 항거하자 하옵니다. 군우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주공을 잡아두셨으니 이미 위엄을 보이신 것이며 장차 우리 주공을 보내주시면 덕을 보이시는 것이옵니다. 덕과 위엄을 함께 갖추어야만 백주로서 천하제후들을 거느리는 군본이 섭니다. 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면 귀국에 무슨 이익이 있겠나이까.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버린다면 이는 하루아침에 폐업을 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부디 신중히 생각하옵소서. 진목공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과인의 뜻 역시 그대의 뜻과 같소. 이윽고 진나라 관리들은 곧 하서에 가서 5성마다 관청을 설치하고 다시 진과 진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했다. 그 후 진목공은 진해공을 교외 군관으로 부른 다음 국빈을 대하는 예로서 칠례로 대접했다. 소, 양, 돼지 한 마리씩을 일례라 하니 칠례란 그 대접이 융숭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나서 진목공은 공손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진해공과 여의생 일행을 국경까지 전송하게 했다. 9월에 패전하여 진나라에 감금됐던 진해공은 동짓달에야 겨우 석방되어 수하장수들과 함께 귀국했다. 이 일행 가운데 객사만은 진나라에서 병들어 죽었다. 한편 아석은 진해공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정에게 권한다. 그대는 한간이 막 진목공을 사로잡으려 할 때 가서 주공을 구하라 하여 일을 망쳤고 결국엔 주공이 포로가 됐소. 이제 주공이 귀국하면 그대 신상에 해가 미칠 것이니 어서 타국으로 달아나시오. 자고로 군사가 패하면 죽고 장수가 적의 포로가 되면 죽는 것이 정해진 군법이요. 그런데 나는 주공께 큰 욕을 끼쳤으니 그 죄가 더욱 막중하오. 만일 주공께서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나는 일족을 거느리고 진나라에 가서 죽을 생각도 했었소. 그러던 차에 주공께서 귀국하시게 되니 나로선 그 처벌을 피할 생각이 추워도 없소.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주공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벼슬 사는 자가 죄를 지으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오. 아석은 이 말을 듣고 연신 탄식하며 돌아갔다. 진해공 일행이 강성 가까이 이르자 태자원은 호돌, 극의, 경정, 아석, 사마열, 시인 발제 등을 거느리고 교회까지 나가서 영접했다. 진해공은 수레 위에서 경정을 발견한 순간 우라가 치밀어 가복도에게 그를 불러오게 했다. 경정이 수레 앞에 이르자 진해공이 묻는다. 내 무슨 면목으로 여기까지 나왔느냐? 경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한다. 처음에 주공께서 신이 간한 대로 진나라에 곡식을 보냈더라면 그들은 쳐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다음에도 신이 간한 대로 화평을 청했더라면 결코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또 소사를 타지 말라는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더라면 그런 끔찍한 곤욕은 치르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이와 같이 신은 3번이나 목숨을 걸고 주공께 옳은 말을 했나이다. 주공께 충성됨이 그렇듯 지극했는데 어째서 주공을 뵐 수 없겠나이까. 내가 그래도 입을 놀리느냐. 신에겐 죽을 죄 3가지가 있나이다. 신의 충언을 주공께서 들으시지 않았으니 듣도록 못한 죄가 하나요. 또 과건을 지휘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건만 주공께서 글을 쓰지 않으셨으니 쓰도록 못한 죄가 2이요. 주공을 구하려고 다른 장수를 부르러 갔다가 그동안에 주공께서 적에게 사로잡혔으니 적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못한 죄가 3이옵니다. 이 3가지 죄라면 신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어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에 진해공은 말문이 막혀 양요미에게 대신 경정의 죄를 다스리라 분부했다. 양요미가 경정을 꾸짖는다. 너의 말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너에겐 죽어야 할 3가지 죄가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주공께서 진흙 속에 빠져 급히 부르시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죄다. 2번째는 우리들이 진목공을 막 사로잡으려는데 내가 급히 와서 주공을 구하라는 통에 놓치고 말았으니 그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다. 3번째는 다른 장수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너는 힘들여 싸우지도 않고 상처 한 군데 없이 도망쳤으니 이 3가지 죄로 하여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경정이 대답한다. 여기 3군의 장수가 모두 모여 있으니 내 말 좀 들어보. 타국으로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기다린 나에게 힘써 싸우지도 않고 얼굴이 상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아석이 진해공에게 간한다. 경정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옵니다. 바라건대 관대하게 용서하시어 다음날 한원에서의 원한을 갚게 기회를 주옵소서. 양요미가 대답한다. 이미 패한 싸움인데 만약 죄인을 써서 원수를 갚는다면 진나라엔 그렇듯 사람이 없느냐고 천하가 비웃을 것이요. 그러자 이번엔 가복도가 간한다. 경정의 죄는 조금 전에 그가 말한 3가지 충언으로 사해질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법을 시행하느니 보다는 용서하여 어진 덕을 선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양요미가 대답한다. 법을 옳게 시행함으로써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요.
형벌이 분명하지 않고 법이 문란하면 누가 두려워하겠소. 만일 지금 경정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후 다시는 군사를 부리지 못할 것이요. 이에 진해공은 사마열을 돌아보며 속히 경정을 참수하라고 재촉했다. 경정은 두려워하지 않고 단정히 앉아 형을 감수했다. 경정이 차명을 받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었다. 대부들 중에는 흐느껴 우는 이도 많았다. 아석이 경정의 시체를 상기숙에 묻고 나서 탄식한다. 부상하여 싸움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병고에 싣고 와서 살려준 그대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게 될 줄은 몰랐구려. 진해공의 귀국과 동시에 태자원은 공손지를 따라 볼모로서 진나라로 갔다. 얼마 후 진해공은 진목공에게 사신을 보내 도안이의 시체를 받아오게 하여 후이 장사 지내고 그 아들에게 중대부 벼슬을 내렸다. 하루는 진해공이 그게에게 말한다. 과인은 진해에 있는 3개월 동안 공자 중이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소. 혹시나 군의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귀국할까 두려워한 것인데 이제야 겨우 마음이 놓이는구려. 중이가 죽지 않고 타국에 있는 한 주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실 수 없나이다. 그러니 그를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십시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진해공이 묻는다. 과인을 위해 중이를 죽일 사람이 있소. 있다면 그자에게 많은 상을 내리리라. 지난날 시인 발제가 포송을 치러 갔을 때 담을 넘어 달아나는 중이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중이가 칼로 끊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는 중이가 귀국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은즉 중이를 없애는 데는 그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옵니다. 이에 진해공은 은밀히 발제를 불러 중이를 제거하라 분부했다. 발제가 대답한다. 중이가 책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한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사옵니다. 지난날 책나라 군우가 구요를 쳤을 때 그곳에서 수계와 계회라는 여자들을 데리고 왔나이다. 그들은 둘 다 천하절색이옵니다. 계회는 중이의 아내가 되고 수계는 중이의 신복인 노세의 아내가 되어 각기 아들 하나씩을 출생하였나이다. 그 후로 중이와 조세는 각기 가정에 재미를 붙여 다른 생각은 없을 것이옵니다. 신이 책나라를 치면 그들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대항할 것이니 승부를 점칠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 신에게 역사 몇 명만 주시면 소문 없이 책나라에 가서 중이가 성 밖으로 나오는 때를 기다려 찔러 죽이겠나이다. 그럴듯한 계책이로다. 진해공이 발제에게 황금 100일을 주며 명한다. 내게 사흘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역사들을 구해 책나라로 떠나라. 만일 성공하고 돌아오면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진해공은 발제를 은밀히 불러 부탁했지만 내시 중 그 말을 엿들은 자가 있었다. 호돌은 발제가 황금을 흙처럼 함부로 쓰며 힘센 장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이 생겨 비밀리 그 이유를 조사했다. 호돌은 유명한 노제상이라 내시 중에서도 존경하는 자가 많았다. 한 내시가 호돌에게 진해공과 발제의 계책을 밀고 하니 호돌은 크게 놀라 즉시 밀서를 써서 책나라에 있는 중이에게 보냈다. 그날 중이는 위숫가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을 타고 달려와 호시 형제를 찾는다. 나는 진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국구 호돌대감의 서신을 갖고 왔소이다. 이에 호모 호원 두 형제는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는 부친이 이렇듯 사람까지 보낸 걸 보면 반드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라 생각하며 급히 진나라에서 온 사람을 불렀다. 그는 두 형제에게 서신을 바치자마자 남의 의심을 살까 두렵다며 몸을 돌려 돌아가 버렸다. 호모 형제는 급히 부친의 편지를 뜯어 읽었다. 주공이 시인 발제에게 공자를 암살하라고 분부했다. 이에 발제는 3일 안에 이곳을 출발하여 책나라에 당도할 예정이니 너희 형제는 이 일을 공자에게 알리고 속히 타국으로 피하여라. 만일 지체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호모 형제는 크게 놀라 이 편지를 공자 중이에게 바쳤다. 중이가 한참 후에 대답한다. 내 처자가 모두 이곳에 있는데 대체 어디로 피한단 말이오.
공자께서 책나라에 오신 것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포부를 품고 여기 잠깐 발을 멈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번 일은 하늘이 공자의 걸음을 재촉하는 것인 듯하니 내일 어디고 큰 나라를 향해 떠납시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소. 제후가 비록 나이 들었으나 천하 제후들을 거느리던 폐업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어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관중과 숫붕이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 제 나라엔 제후를 도울 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이럴 때 공자께서 제 나라에 가시면 제후는 반드시 예로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또 진나라에 변이 일어난다면 제후의 힘을 빌어 이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중이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즉시 사냥을 파하고 돌아가 아내 계의에게 말한다. 진해공이 자객을 시켜 나를 죽이려 하니 나는 그 독수를 피해 어디든 큰 나라로 가야겠소. 지금 같아선 진나라 초나라의 힘을 빌어 나라를 찾을 생각이 있지만 부인은 내가 없더라도 두 아들들을 잘 기르되 만약 내가 2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개가하도록 하오. 계외가 울면서 대답한다. 대장부는 본시 천하의 뜻을 두는 것이니 첩이 어찌 만류하겠습니까? 지금 첩의 나이가 25입니다.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늙어서 죽을지 모르는데 어찌 개가하오리까? 첩은 죽는 날까지 자식들을 데리고 장부께서 돌아오실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첩에 대한 걱정은 마시고 부디 가셔서 뜻을 이루십시오. 조세 역시 아내 수계에게 같은 말을 하고 이별을 고했다. 이튿날 중이는 호숙에게 명하여 타고 갈 수레를 준비하게 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두수로 하여금 황금과 비단을 챙기게 했다. 그때 호모 형제가 황망히 들어왔다. 부친께서 조금 전에 또 사람을 보내왔는데 발제가 내일 진나라를 떠나 이곳으로 온다는 기별입니다. 만일 더 지체하다가는 그들의 독수를 벗어나기 어려울 테니 빨리 떠납시다. 발제의 출발이 예상보다 빠른데 놀란 중이는 호모 형제와 함께 수레도 타지 않고 성 밖으로 피신했다. 호숙은 공자가 이미 떠난 것을 알고 송아지가 이끄는 수레를 몰고 그 뒤를 쫓아갔다. 그리하여 공자는 그 수레를 타고 조세와 구계 등 수하들은 걸어서 그 뒤를 따랐다. 중이가 호숙에게 묻는다. 두수는 왜 아직 오지 않는가? 공자께서 먼저 떠나신 것을 안 두수는 황금과 비단을 모두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몸 하나 의지할 곳도 없이 떠도는 데다 수중에 노자마저 없으니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였다. 그들의 행색은 마치 초상집 개와 같고 그 쫓기는 걸음걸이는 그물을 벗어난 생선과 다름없었다. 책나라 군우가 중이가 출발한 지 한나절이 지났어야 그들이 떠났음을 알고 노자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이미 멀리 떠나 그 방향마저 분명치 않았다. 한편 진해공은 원래 발제에게 3일 말미를 주고 그 안에 책나라에 가서 공자 중이를 죽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발제는 하루 앞서 출발했다. 지난날 포송에서의 일로 중이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참에 진해공의 분부를 받게 되니 그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공한다면 공로도 크거니와 자기의 후환도 제거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역사 몇 명을 모아 중이가 미처 방비를 하기 전에 빨리 가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제가 책나라에 도착하여 공자 중이의 행방을 수소문한 즉 이미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호돌이 미리 계책을 알고 2번이나 사람을 보내 피신시켰음을 그로써야 짐작이나 했겠는가. 책나라 군우는 공자 중이를 위해 관과 나루마다 기별하여 통과하는 행인들을 엄중히 검문하게 했다. 경계가 이토록 삼엄한 책나라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으므로 발제는 아무 소득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진해공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일이 그쯤 되고 보니 진해공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중이에 대한 것은 당분간 덮어두기로 했다. 한편 책나라 경계를 벗어난 이후로 공자 중이 일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지만 진해공이 보낸 자객을 피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했다. 제 나라로 가려면 아무래도 위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그들은 며칠 후에야 겨우 위나라 국경에 도착했다. 관을 지키던 관리가 중이 일행에게 신분을 묻자 조세가 대답한다. 우리 주인은 진나라 공자 중이입니다.
그동안 책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제 나라로 가는 길인데 잠시 위나라 길을 빌려는 것이요. 이 말에 관리는 일단 관문을 열어 그들을 영접하고 곧 위후에게 보고했다. 위문공은 상경 영속을 보내 중위 일행을 영접하게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달라졌다. 초구 땅에 나라를 세운 이래 과인은 한 번도 진나라의 힘을 빈 일이 없다. 또 우리 위나라와 진나라가 동성이긴 하지만 아직 동맹을 맺은 적도 없다. 만약 그들을 맞아들인다면 체면상 잔치 자리라도 마련해야 할 터인즉 다소 비용이 들 것이다. 게다가 망명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위문공은 곧 수문장을 불러 중위 일행을 입성시키지 말라고 분부했다. 성 밖으로 쫓겨난 중위 일행은 성벽을 따라 걸었다. 위주가 공자에게 말한다. 위문공은 참으로 무례한 자입니다. 공자께서 다시 송문으로 가셔서 그들의 괘씸한 소행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조세의 생각은 달랐다. 용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한낱 지렁이와 같습니다. 공자는 참으시고 위나라의 무례를 책하지 마십시오. 위주가 다시 투덜거린다. 주인이 손님에 대한 예를 베풀지 못하니 우리 스스로 약탈하여 배고픔을 면하더라도 나무라진 못할 것입니다. 공자 중위가 대답한다. 차라리 굶주림을 참는 게 낫지 어찌 도둑질을 하겠는가. 이날 공자 일행은 조반도 먹지 못한 처지였다. 그들은 굶주림을 참으며 걷다가 한낮이 지났어야 오록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논둑에 한 무리의 농부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중위가 호온에게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청해보라고 일렀다. 한 농부가 가까이 다가간 호온에게 묻는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우리는 진나라 사람인데 저 수레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주인이요. 갈 길은 먼데 양식이 없으니 밥 한 끼만 주시오. 이에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사지가 멀쩡한 대장부들이 어찌 스스로 벌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밥을 비는 거요. 우리는 배불리 먹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남에게까지 줄 것은 없소. 그럼 한 그릇만 주시오. 주인이 몹시 시장하실 것이요. 그러자 농부들은 한바탕 크게 웃으며 그릇에 흙을 가득 담아 내밀었다.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오. 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촌놈들이 어찌 이다지도 우리를 모욕하느냐. 그리고는 그릇을 빼앗아 내던졌다. 중위 역시 크게 노하여 채찍을 뽑아 농부들을 때리려 하니 호온이 급히 만류한다. 밥을 얻기는 쉬우나 흙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흙, 즉 토지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하늘이 농부의 손을 빌어 공자께 흙을 주시니 이는 장차 나라를 얻을 조짐입니다. 그러니 공자는 수레에서 내려 저들에게 절하시고 다시 흙 한 그릇을 청하십시오. 중위는 그 말대로 수레에서 내려 농부에게 절하고 다시 흙 한 그릇을 청해받았다. 그 까닭을 모르는 농부들은 자기네끼리 비웃었다. 다시 심리쯤 갔을 때 중위 일행은 배가 고파 더 걷지 못하고 나무 아래서 쉬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중위가 호모의 무릎을 베고 누워 말한다. 조세가 물에만 밥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중이니 잠시 기다려 봅시다. 그 말에 위주가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그건 조세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가 벌써 먹어버렸을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고사리를 뜯어 쪄먹었지만 중위는 아무래도 그것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그때 계자추가 어디서 생겼는지 고깃국 한 그릇을 가져와 중위에게 바쳤다. 중위가 그 고깃국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나서 묻는다. 어디서 난 거요? 공자께서 너무 시장해 하시기에 신이 생각다 못해 허벅지 살점을 도려내 국을 끓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효자는 제 몸을 죽여서라도 어버이를 섬기고 충신은 제 몸을 죽여서라도 주군을 섬긴다 하더이다. 중위는 이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대의 신세를 너무 지는구려. 장차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 신이 바라는 것은 공자께서 하루속히 귀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들에게 고갱의 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한참 쉬었을 때 조세가 뒤따라왔다. 모두들 무엇을 하느라 이제 왔느냐고 묻자 조세가 대답한다.
발이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채여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 그는 대바구니 속에서 호찬을 꺼내 중이에게 바쳤다. 중이가 묻는다. 그래도 시장할 텐데 왜 먹지 않고 가져왔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주인을 저버리고 어찌 혼자 먹겠습니까? 호모가 위주를 쳐다보며 희롱한다. 만일 그대가 저 호찬을 들고 왔다면 벌써 그대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요. 이에 위주는 부끄러워 대꾸를 못했다. 중이가 호찬을 조세에게 먹으라고 주니 그는 거기에 물을 타서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마시게 했다. 중이는 조세의 거동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이렇듯 중이 일행은 굶으며 구걸을 하며 마침내 제나라에 도착했다. 공자 중이의 어진 인품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제왕공은 그들 일행이 제나라 관문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사람을 교회까지 내보내 영접하게 했다. 중이 일행은 공간으로 안내됐다. 제왕공은 그들을 환영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중이에게 가족을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다. 중이가 대답한다. 자기 몸 하나 끌고 다니기도 힘든 처지에 어찌 가족을 동반하고 다니겠나이까. 과인은 하룻밤을 혼자 지내면 그 밤이 마치 1년인 듯 지루합디다. 공자는 객지에 와 있으니 더욱 시종들 여자가 필요할 것이요. 과인이 공자를 위해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그 뒤 제왕공은 종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중이의 시중을 들게 했고 수레와 말 20승을 주었다. 그래서 중이 일행은 모두 수레와 말을 갖게 됐다. 또 제왕공은 창고 관리와 포인에게 매일 곡식과 고기를 공급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었다. 중이가 감탄하여 말한다. 제후가 어진 일을 우대한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직접 와서 겪어보니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가 천하제후를 지휘하는 폐업을 성취해낸 것은 당연한 일이로구나. 때는 주양왕 8년, 제왕공 42년이었다. 제왕공은 지난해부터 정사를 포수가에게 맡기고 관중의 유언에 따라 수초 여가 개방을 궁 밖으로 내쫓았다. 그런데 그들을 내쫓은 이후 제왕공은 음식을 대해도 맛이 없고 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농을 하는 일도 없고 웃는 일도 없었다. 보다 못한 장위희가 아랜다. 수초 등을 내보내신 뒤로 주공께서는 정사도 돌보시지 않고 또 몹시 수척해지셨나이다. 이는 좌우 신하들이 주공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사옵니다. 이럴 바에야 그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시옵소서. 제왕공이 힘없이 대답한다. 과인도 그럴 생각이 있지만 한번 내보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면 포수가가 싫어할 것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소. 포수가 역시 좌우에 시중드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더구나 주공께서는 연로하시니 더욱 좌우에 사람이 있어야 하옵니다. 포수가에게는 입맛을 잃어 요리를 맡아보게 하려고 여가를 불렀다 하시옵소서. 한 사람만 부르시면 나머지 두 사람도 차차 들어오게 될 것이옵니다. 이에 제왕공은 여가를 불러 요리를 맡아보게 했다. 이 소식을 듣고 포수가가 간한다. 주공께서는 관중의 유언을 잊으셨나이까? 어찌 여가를 다시 부르셨사옵니까? 그는 과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나라에 해를 끼칠 위인이 아니오. 관중의 유언이 좀 지나쳤던 것 같소. 제왕공은 포수가의 간언도 듣지 않고 개방과 수초까지 복직시켜 좌우에서 시중들게 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포수가는 병들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로부터 천하제후들을 호령하던 제나라는 그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